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년 여론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30% 넘는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를 벗어나 대권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른바 대권 3관구도 안에 드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당 내에서 반발 부딪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 내의 반발에 부딪히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결국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을 사실상 제동을 거는 입장을 냈습니다. MB와 박사면,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 이낙연의 사면론 여권 내 강한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틀 만에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전직 두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해야 사면해 줄지 말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당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 측은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하는 것 철회가 아니다, 후퇴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어서 당분간 이 정치권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 논쟁이 뜨거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강북 아파트값이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19년이 걸린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습니다. 점점 더 집 마련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집값 잡겠다는 정부의 2020년 지난해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었는데 오히려 내 집 마련하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소득 분위별 주택 매수에 걸리는 기간이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 힘든 이유는 한 평당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4,033만 원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라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4,033만 원 평당.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국 인구 감소 시작됐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인구가 27만여 명인데 사망자는 30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는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보다 더 많다. 데드 크로스 사상 처음입니다. 이 두 그래프가 교차됐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내수 문제, 연금 문제 등등. 또한 세금을 낼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새로 태어날 인구수는 대한민국의 국력과도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동부구치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한 구치소의 수용자가 보건 마스크를 사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불허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마스크를 제때에 지급하기는커녕 사겠다는 수용자의 요구도 불허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도대체 법무부가 수용자들을 뭐로 생각한 것인지 오늘 한겨레 신문은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새해에도 늘 김진의 돌직구쇼와 함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을 맡고 계신 손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도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호 실장이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공개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반성.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표는
사면론을 꺼내 들었는데 어째 무색해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60입니다. 60. 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습니다.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그렇게나 많이 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우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황운하 의원 측 그리고 대전시 측의 설명은 우연히 옆자리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카드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들었다 놨다. 이낙연 대표는 아예 놓은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정치를 좀 아는 많은 국민들은 이 과정이 좀 이상하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대표가 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들었고 이틀 만에 왜 주저주저하게 된 것인지 함께 보시죠. 자, 여든이 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69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전직 대통령의 고령의 나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상 감옥에 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작심 발언 갑자기 한 발언이 아니라 이 대표 측 설명에 따르면 오랜 시간 숙고한 발언을 꺼낸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제기. 문제는 민주당 내의 반발이 거세다는 것. 우상호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이 분명한 사과도 없지 않았느냐. 반대. 김용민 의원, 전두환 노태우 사면하고 우리는 노무현 잃었다. 반대. 김성환 의원, 사면은 정치 탄압을 인정하는 것이다. 반대. 지지층 여론 악화에 민주당은 휴일 최고위를 소집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는데 이낙연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공유 못해 미안하다. 당 지도부는 당사자들 반성이 우선이다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자,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대법 판결을 기다려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깜짝지한 이틀 만에 사면론은 주춤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낙연 대표가 왜 사면론을 갑자기 꺼내 들었는지 이낙연 대표가 당내에 사면론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거셌 줄 예측을 못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조간신문은 이낙연 대표가 예측했던 것보다 당내의 반발이 더 거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친문 역풍을 이낙연 대표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친문 역풍. 친문 지지층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면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낙연은 당대표 사퇴하고 탈당하라. 문 대통령을 지키지 못할 대표는 필요 없다. 국민의힘으로 가라.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미애를 대선 후보로 박주민을 당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 추미애에게 대통령의 아우라가 보인다. 추미애의 살아온 과정은 감동을 주는 서사다. 조국 추미애에겐 검찰개혁의 스토리가 있지만 이낙연에겐 그게 없다. 사면 얘기 꺼내들었다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대권 자리도 내줘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고 정치부장, 국회 반장 출신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왜 갑자기 사면론을 꺼내 들었고 이틀 만에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시국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월 1일 날 새해 첫날 화두로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끝내고 이제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전 굉장히 새해 화두로 잘 국민통합이랑 화두를 잘 선점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음 차기 대선이라는 게 차기 대선에서 시대정신이라는 게 보통 현 정부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시대정신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라든지 아니면 추미애, 윤석열 갈등 등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적 갈등, 분열이 심화됐죠. 그런 점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시대정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화두 인양이 전 적절했다고 보는데 이제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신문지장의 반발을 몰랐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사실은 그 반발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면론에서 핵심이었는데
어떻게 바로 이틀 만에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전제를 했습니다. 하나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나가 당사자의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이제 권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늘 이제 사면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정치인의 결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적 공감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본인이 결단하고 국민의 동의를 끌어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이틀 만에 친문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게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결단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그런 인식을 더 각인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첫날 화두는 잘 잡았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 속에서 오히려 패착을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태곤 실장님, 한 여의도 관계자는 언제까지 두 전직 대통령을 현 정부가 잡아두겠느냐라는 말을 한 조간신문에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기자는 이낙연 대표가 잠재 대권 후보로서 새해 첫날 화두를 잘 꺼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윤태곤 실장께서 보시기엔 정치 컨설팅 전문가니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카드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계속 추진할 것 같아요. 여기서 꺾여가지고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된다. 꺾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친문 지지층들이 아유 잘하셨습니다. 뭐 역시 이낙연 대표입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예. 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그게 어제 한 인터뷰인데 간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몇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것이 1월 1일날 이낙연 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의사 국시, 본과 4학년생들 그 국시 문제에 대해서 풀겠다. 이것도 사실은 그 지지층의 반발이 매우 거셉니다. 이 이야기를 했고 뭐 조금 급은 낮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도 그 전날까지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다가 동부구치소 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그 전날에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을 바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한 뭐 1월 중순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바로 바꿨어요.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청와대하고 이 여권의 핵심부가 연말 연초에는 조금 중도층 쪽으로 지지층보다는 중도층 쪽으로 가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좁혀서 이제 이낙연 대표의 말에다가 김진 앵커가 방금 이야기한 걸 보면은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뭐 한 대략 20년 정도 되죠. 예. 그 형기가. 두 사람이 20년을 만기로 복역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만기로 복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복역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언제든지 나올 것이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작년 5월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뭐 사면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 모범 답변이 이겁니다.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법적 절차가 1월 14일날 끝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 판결. 그럼 그 이전까지는 아직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인데 1월 14일은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 고시예요. 그럼 그 대답이 바뀌어야 돼요. 어. 검토한다 아니면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낙연 대표가 그 부분을 이제 좀 치고 나간 면이 있고 뭐 본인은 청와대하고 이제 교감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다들 그 수준의 문제인 거지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차피 대통령한테 질문이 갈 것이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그냥 뭐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일단은 현 스코어는 민주당 내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서 이낙연 대표가 주춤주춤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멈추면 오히려 더 모양이 우스워진다. 라는 윤태곤 실장의 개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대권 주자, 요즘 3강 구도잖아요. 윤 총장, 이 대표, 이 지사.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이재명 지사. 나까지 입장을 밝히는 건 사면권을 지닌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상식적인 발언이지만 뭔가 정치적으로 난감한 이낙연 대표의 상황을 보면서 싹싹 잘 피해갔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2017년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그런 행위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촛불혁명 완성을 위해 경선 후보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적폐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자, 이 지사는 그때의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권 진영에서 특히 대선 군 주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건 이낙연 대표가 현재로선 유일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선 이 이낙연 대표의 사면 카드에 대해서 앞서 봤던 것처럼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네.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였고 이낙연 대표의 취지는 알겠으나 사면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지금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필요하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수용 생활 중이고 한 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고 또 한 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이 추운 겨울에 고령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벽두부터 소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언제 뭐 사면시켜달라고 그분들이 얘기했었나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진영에 유리하기 위해서 뭔가 꺼내놓고 이제 와서는 또다시 강성 지지층들이 반대한다고 거기다가 반성 안 하니까 사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면시켜달라고 했다고 사면시켜달라고 하지도 않은 분들한테 소환해가지고 저 이제 와가지고는 그 명분을 잡아서 반성 안 해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과연 이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책임 있는 정치권에서 그 공당에서 대표와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나온 결론이 저건가 굉장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면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낙연 당대표가 아무리 총리 출신이고 민주당 내에서 대권과도 1, 2를 다투는 위치이지만 현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대통령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손정희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협의 없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대답을 했는데 이런 면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 사면권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지만 제약해서 제한해서 행사하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고 더군다나 명시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사면 안 하겠다, 줄이겠다.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이것을 번복할 만한 명분은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도층들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촛불 민심부터 지금 윤 총장 사태부터 어떤 의견들이 감지가 되냐면 그래도 사법부의 정적인 법원의 결정은 따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에서 이렇게 징역 19년, 18년, 20년의 어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형을 내렸고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정치인이라서 풀어준다라고 한다면 법적인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정의를 누가 세우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사와 재판만 거의 3,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어떤 죄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것이 오판이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파기환송심을 가고 재상고까지 가는 세월이 4년 정도 걸리는 것인데 네. 그것을 한 정치인의 의견으로 이것을
사면권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국민적인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과거에는 사면카드가 통합카드가 되겠지만 사면하는 게 무슨 통합이지? 이런 젊은 층들의 시각도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라서 명분이 없는 한 이 사면카드는 유효적절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중도층의 통합의 메시지인지에 대한 설명도 현재로선 부족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면론에 대한 야권 그리고 외부의 시각은 어떨까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권한이 없는 여당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청와대하고 은밀하게 교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띄워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무슨 사과를 그렇게 받아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 전직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여당 내부에서 지금 지지를 획득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에드번을 띄우려겠다 실패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혼란에 대해서는 전 여당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 어떤 통합을 위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전국 관리용으로 섣부르게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제안이었다고 한다면 먼저 국민 여론을 수렴부터 했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론을 들어본 것은 이른바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여론이거든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거기. 사면을 하겠다면 두말 없이 사면하는 거고, 사면하기 싫으면 마는 거지. 반성을 하려면 잡아간 사람이 반성해야지. 잡혀간 사람이 뭘 반성하라는 겁니까? 야권에서는 우리가 언제 사면해달라고 했느냐, 왜 갑자기 사면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반성하라고 하느냐라며 장난치지 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 재판받는 사람에게 반성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면 두고 장난치면 안 된다. A친박계 의원은 사면은 조건을 달고 하는 게 아니다. B친박계 의원은 사면 받으려면 항복선언 하라는 거랑 다름없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당내 역풍에 이른바 주춤할 사면 카드를 무슨 의도로 꺼내 들었던 걸까요? 야권과 일각에서는 정치용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던데 이낙연 대표의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저의 오랜 충정을 말씀드렸던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의 방법이 꼭 사면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아니,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교감을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이낙연 대표의 해명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다. 내 충정이다. 순수하다라고 항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당사자들의 반응도 함께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장난하지 말라. 라는 반응입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이 기자 보기에. 야당 입장에서 아까 지금 박정화 전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약간 화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요? 본인들이 욕을 먼저 했던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틀 만에 당사자들은 반성을 하라. 이걸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저는 굉장히 약간 좀 앞에 차이가 느낀 게 뭐냐면 당사자의 반성이 전제된 사면이라면 지금까지 사면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현 정부에서 거의 유일한 정치인 사면이 정몽주 전 의원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가 대선 때죠. 그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 이렇게 의혹을 폭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가 지금 이제 사면이 돼서 선거권을 얻었는데 정몽주 전 의원이 반성을 했었나요? 사실 오히려 그걸 훈장처럼 여기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실 그것을 반성을 요구하는 건 사과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사과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사과는 어떻게 보면 국민 혼란이라든지 국민 갈등, 분열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죠. 하지만 반성이라는 거는 글쎄요, 이제 사법적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반성할 수 있어야 되죠.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어떤 사면의 전제조건을 달았을 때는 또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굴복하라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지,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당사자의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사면하겠다는 건 오히려 잘못하면 반성하면 사면하겠다. 이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당사자의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는 건 저는 오히려 너무 나간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 통합의 한 방법을 생각하는 건 손재희 변호사님께서 과연 중도층이 원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국민통합의 한 방면을 생각하냐면 어쨌든 상대 지지층을 끌어안는다는 측면이 통합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사면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상대 지지층을 끌어안는다는 건 결론적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의 반대를 극복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먼저 얘기하고 사면을 꺼냈다가 그걸 포기하는 과정은 저 굉장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뼈아픈 정치적으로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고 결국은 국민 통합을 하겠다면서 사면을 꺼냈지만 오히려 이것을 위해서 국민 분열만 더 가조시킨 결과를 가져왔죠.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뭔가 좀 사전 전제 조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준비 없이 이끌었던 게 오히려 더 이낙연 대표에게는 더 패착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나의 충정을 이해해달라라고 순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하 전 대변인은 아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좀 기분 나쁘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와 논쟁거리를 갖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현 정권이 큰 선거를 앞두고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젠가는 쓸 거라고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한 99명은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꺼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우리 앞서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전국 수습하느라고 별거 다 했잖아요. 청와대 개편했죠. 내각 개편했죠. 그 다음에 또 뭐 백신 직접 전화하시면서 뭘 또 찾아왔죠. 이런 중에 저는 이 카드를 분명히 대통령과 협의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내 강성 지지층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운을 띄웠는데 워낙 반발이 세니까 이제 이틀 만에 저렇게 접고 나는 걸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쉽게 쓰나 그리고 이렇게 접어버리나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진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 진정성이 보이나 단순히 본인들 정치적 국면을 넘어가기 위한 카드로 이걸 이렇게 썼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폄훼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낙연 대표 혼자 생각하고 고민했을까?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이자 정보가 모이는 대통령한테 이 건을 얘기했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말씀만으로 대통령 우리 전직 대통령 사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관련 증빙 자료들이 좀 첨부가 됐을까요? 이런저런 거 다 챙겨보고 났는데 대통령이 또 뭐 일부 보도처럼 뭐 아무 말 없었다 우리는 모르겠다? 글쎄요. 저는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백신 문제 그 다음에 뭐 동부지소 문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추윤 갈등 속에서의 대통령의 침묵 이런 것들이 나온 것처럼 그냥 한번 띄워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가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거고 또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이제는 좀 반대층도 설득하고 무언가의 장벽이 있으면 넘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였고 박 대변인의 말씀은 대통령과 이 대표가 어느 정도 논의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주신 건데요. 오늘 조선일보에는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과연 대통령 교감이 없었느냐 있었느냐. 자,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가 이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독대 때 소통과 국민통합 정치 안정을 건의했는데 사실상 사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확답 없이 경청했다 라고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 이게 현재 보도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신문은 신년회견에서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청와대의 입장은 사면 불가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다라는 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건의가 오지 않았다. 청와대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대목인데 윤태곤 실장님, 이 대목이 참 흥미로워요. 과연 이 대표 혼자 꺼낸 걸까? 그러니까 뭐 이 대표하고 문 대통령 두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청와대도 그렇고 당대표도 그렇고 12월 되면은 달력을 펼쳐놓고 봐요.
연말 연시의 이슈들, 그리고 신년 사에는 뭘 담을 것이냐, 1월 초에는 무슨 일정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될 거냐면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 판결 달력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이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 포인트를 짚어보면 아까 이제 사과 이야기, 아니 반성 이야기 하셨지만은 사면되는 대상들이 보통 이런 정치인이 있고, 그다음 이제 이른바 생활사범이 있고, 그다음 좀 이제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운동을 하던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이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재벌들이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요, 반성을 한 사람은 재벌밖에 없어요. 재벌밖에 반성을 재판에도 반성하고, 형 확정돼도 반성하고, 사면 전에도 반성하고, 사면 되고 난 다음에 반성합니다. 정치인들은 보통 이제 그 검찰하고 전 정권이 나를 뭐 어떻게 했다, 보통 이제 그러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성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그 사면 과정을 보면은 그게 그 대선 당시에서부터 이슈가 됐었습니다.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세 사람의 이슈가 됐었고, 세 사람 다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형성이 됐고, 전두환, 노태우 양측에서 만약에 사면이 될 경우에 반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유감 플러스 좀 조용히 있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돼서 사면까지 이제 김대중 당선자가 건의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한 형국이 됐던 거죠. 아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뭐 다른 일부 언론에서는 뭐 노태우의 6.29 선언 뭐 건의해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하면서 그쪽 공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면은 딴 사람들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피해자가 화합을 하고 용서를 하겠다는데, 조금 불만 있는 사람들도 저 피해자가 저렇게 국민통합의 뜻이 있구나라고 되는 거고,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최근까지 이제 5.18 폄하로 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지만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5년 내내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주고 받고 이제 박자가 맞았던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노태우 6.29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기득권을 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면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여권의 반응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이야기 나오고 정치인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도 대통령의 카드라든지 다음 선거 때 어떤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하냐라는 식의 반발이에요.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그럼 이낙연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상징성도 못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이 여권 정치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처럼 뭐 다음은 이낙연이니까 여기를 이제 좀 빛이 나게 해줄 자라는 식의 어떤 내부적인 그 다지기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숙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낙연 대표 힘들어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문 대통령한테 다 가게 돼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에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 전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더 확정 판결이 1월 14일에 나옵니다. 그때 돼서 대통령과 청와대 답변은 뭐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시작합니다. 60선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겼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신년을 맞아서 신년 여론조사가 이곳저곳 소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지지도 30%를 넘으며 오차 범위를 벗어난 1위의 지지율을 얻은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30.4%, 이재명 지사가 20.3%, 이낙연 대표가 15.0%,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더블스코어, 이재명 지사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10.1%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3강구도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이 지금까지의 결과였다면
YTN과 리얼미터 조사는 윤석열 총장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30%대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그 뒤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도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6.1%, 홍준표 전 대표가 5.5%, 자, 그 뒤에 오세훈 전 시장이 2.6%, 추미애 장관 2.4%, 정세균 총리가 2.2%, 유승민 의원이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치통 이재명 기자, 이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30%가 넘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모든 대선에서 당선자들이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 득표율이 3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 득표율을 했을 때요. 당선자 전체가 다.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지율 30%가 맞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득표로 연결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뛰어넘는 또 1등을 달리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역시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그건 역시 불확실성이죠. 과연 진짜 대선에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느 당과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 설령 대선에 출마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지지율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YTN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였고요.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가 실시한 한국리서치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사뭇 달라요. 이재명 지사가 26.2%, 이낙연 대표가 18.6%, 윤석열 검찰총장이 15.3%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한국일보는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진 주자들도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5.4%, 홍준표 의원이 3.2%, 그 뒤에 오세훈 전 시장 3.1, 유승민 의원 2.6, 황교안 전 대표가 2.0, 정세균 총리는 1.4, 심상정 의원은 1.3, 정세균 총리는 정정 1.6%. 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강은 뚜렷하다.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 그런데 선두는 제각각. 왜 이럴까요? 흥미롭죠? 리얼미터에서는 30.4%로 윤 총장이 1위, 조사 기간이 신년 1일에서 2일간 조사했다. 유선 ARS, 무선 ARS 2대8. 자,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지사가 26%.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좀 오래전에 조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발표한 거고, 리얼미터는 1, 2일에 조사하고 발표한 거. 한국리서치는 무선 전화 면접 100%. 자, 조사 방식에 좀 차이점도 있고요.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RS 조사는 조사원을 거치지 않아 반문 성향 응답자가 되고 나왔지만 전화 면접에선 보수층은 응답을 꺼리고 여권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한규섭 교수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다들 많이 알고, 이제 그 선거 때마다 워낙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국민들도 많이 아시는데, ARS하고 전화 면접 차이입니다. 저거는 ARS에서 이제 어쨌든 야당이 높아요. 여당이 좀 높게 나오고, 지금 뭐 보통 이제 리얼미터, 갤럽 이렇게 보면은 추이는 비슷하게 가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보이지만은 절대적으로 볼 때 야당이 ARS가 잘 나오고 이제 전화 면접이 여당이 잘 나온다. 이건 뭐 항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ARS가 약간 빨라요. 전화 면접보다. 그 추세가 이제 빠른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아주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 면접 중에 여권이 많이 나온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기자 강세인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 있죠. 이낙연 대표가 빠지고 있다는. 두 군데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아까 한참 이야기했던 그 사면 논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 이 얘기 계속 끌고 갈 텐데요. 정세균 총리가 앞선 여론조사에서 2%대, 또 뒷선 여론조사에서 1%대가 나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거 우리 검찰총장은 좀 여론조사에서 좀 빼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총리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에다가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다가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그랬는데 가끔 또 그 사람들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빼는 데 많아요. 자, 손정희 변호사님, 정 총리도 정치권에서는 잠재적인 강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분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정 총리가 조금 민망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좀 눈여겨집니다. 나 넣지 말라니까 자꾸 넣네. 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발언인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를 넣고 빼는 게 저 인터뷰의 방점은 아니고 윤 총장이 스스로 빼라고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강조하기 위한 인터뷰로 보이는데 저는 30%까지 지금 검찰의 현직의 공무원이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오르는 것이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정치에 몸담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그거보다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정치와 희망 정치를 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정말 실제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하는 현실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여론조사의 해석은 야권과 여권 모두에게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뜨는 것이고 야권은 윤 총장 같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을 반영을 해서 이 희망을 가져갈 선두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 기결되는 거거든요. 현실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 반성해야 될 시점이지 누가 빼라 마라 하기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환 대변인 한편 드는 생각은 지금 총리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빼달라고 했는데도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아까 이름이 나왔잖아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날 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총리가 빼달라고 해도 나오고 그런 징계한 추 장관의 이름도 나오는데 검찰총장을 그런 사유로 징계했다는 것이 또 한편 다시 논란이군요. 그게 사실은 지금 리얼미터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제가 해석하면 조금 나와요. 그런 부분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소위 본인들이 중도층 내지 무당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33.6%가 윤석열 총장, 소위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무당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6%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20.0%,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15.6%가 이렇게 지지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반감 내진 저항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지지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 굳이 붙이면 좀 이따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한국일보 조사가 한국리서치의 조사한 거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중에 보통 5점 척도하잖아요. 잘했다, 매우 잘했다, 모르겠다, 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이 매우 잘못했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비중 중에 매우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중도층 내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 저항이 그 박해를 받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으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정환 전 대변인의 해석, 흥미로운 해석인데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지지율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30.4% 리얼미터,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지사가 26.2%. 자, 윤태곤 실장님은 ARS 어떤 그 무선 전화 면접의 차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글쎄요,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ARS냐 전화 면접이냐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ARS가 좀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사실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기계음이 나와서 여론조사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끊습니다. 그만큼 응답률이 낮죠. 대신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끝까지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은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화 면접보다 ARS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또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선이 맞냐, 무선이 맞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유선 전화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선 전화를 많이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고연령층에서 많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겠고, 전 또 하나 어떤 걸 보냐면 조선일 리얼미터 조사의 설문조사 기간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 한국일보는 오늘 발표를 하긴 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간 시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1월 1일 날 신년 여론조사가 이제 일제에 다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 같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확연하게 인식됐었죠. 유권자들에게. 그런 다음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중도층 내지는 보수 쪽에서 윤석열 총장 쪽으로 더 많이 집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 그리고 유선 무선이 어떻게 포함됐느냐, 그리고 또 함께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이 미래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이어집니다. 그럼 현재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함께 보시죠. 부정평가가 61.7%. YTN과 리얼미터 동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매우 잘 못하고 있다 합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섰습니다. 61.7, 긍정은 34.1%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와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61.7%라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윤태곤 실장님, 대통령으로선, 청와대로선 이 61.7% 부정평가, 이 결과지가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연말 연시에 여론조사 많이 나왔는데 저거보다 좀 높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전화 면접으로 하면 좀 더 높게 나오는데 어쨌든 트렌드가 안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9시 30분부터 이야기했던 게 사실 하나로 꿰어집니다. 여기에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까 이제 뭐 청와대 개편 이야기가 나온 거, 사과를 한 거 등등이 다 이쪽으로 귀결되는 결국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보면, 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례한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간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탈동조화, 반비례하는 성향이 좀 있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청와대 이제 큰 고민은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레임덕 막아야죠. 국정 운영해야죠.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높아져야죠.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정권 재창출. 이제 올해 같으면은 4월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7, 8월 되면은 이제 사실상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새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 끝나면 바로 대선 모드다. 그렇죠. 둘 다가 잘 되면 좋은데, 둘 다 중에서 이제 뭘 선택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깊어지고, 아까 뭐 사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 더 조금 제가 끼워서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정점이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추미애 장관이 빠질 거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아니니까. 물론 지금 여권에서 뭐 윤석열 계속 탄핵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조용하면은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기가 잘한다고 올라가고 자기가 못한다고 내려가는 그 발사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인 거지. 네. 흥미로운 표현. 발사체냐 반사체냐.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법원의 복귀 판단,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실형, 법원 판단,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두 조사 함께 보시죠. 먼저 윤석열의 복귀는 잘된 일이다 52.4%, 과반이 넘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다 40.6%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실형을 선고한 판단 57.9%가 잘된 일이다, 33.2%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손정인 변호사님, 이 법원의 판단이 민주사회에서 최후의 보루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과연 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승국하냐 불복하냐의 문제나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는 일각의 움직임들, 뭐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을 때 실시된 여론조사라고 봐야 할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가지 결과. 우리 국민들은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우리 한참 사법농단, 국정농단 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정치 권력이 이렇게 주도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문제가 있다 아니다, 판사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친 권한남용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사법부의 어떤 판결을 지나치게 흔들게 되면 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특히 정경심 교수의 이제 징역 4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판부에서 분명 비판하거나 불만을 가질 여지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증거 관계라든가 사실관계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긍할 수 있다. 이것은 원인 재판도 아니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불리하게 판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사회에서 법적인 정의로서 공정하게 평가받은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들이 대세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가반수가 넘게 잘된 일이라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2심, 3심 기회가 남아있죠. 만약에 잘못됐고 오판이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일부 또 무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침착하게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성숙된 시민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조합니다. 예, 앞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다. 최근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동부구치소 사태를 거론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슈는 세 번째, 동부구치소 사태입니다. 최악의 동부구치소 사태, 감염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우리 정부죠. 정부의 방치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은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입니다. 동부구치소발 감염 1000명을 넘어섰다. 어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84명. 오늘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최근 3일, 5일 간격 5차례 전수검사 때마다 120에서 300명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10명 중 4명이 감염된 꼴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부가 제대로 관리했다라고 말할 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기에 부족한 대목은 확실해 보입니다. 동부구치소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이 구치소 관리에 책임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도 없었던 추미애 장관이 상황이 악화되자 1일과 2일 연달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사과 함께 보시죠. 1월 1일 사과문입니다.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2일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함을 말씀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님, 네. 추 장관의 이 사과, 장관으로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가는데 어떻게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적절한 사과라고 보십니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11월 말이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확진이 확인된 게 12월 중순인데 그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위 올려가지고 하는 거에 온 힘을 다 쏟고 있었고요.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했고 본인 스스로 징계위 발표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동부구치소 관련해 갖고는 아무런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미 총리도 사과하고 법무부 차관님이 사과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SNS 글 통해서 사과 올린다는 건 글쎄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건 그냥 기록만을 위한 사과지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야당이 이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 추미애 장관 불러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건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게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추미애 장관 글쎄 그 동부구치소가 저렇게 될 정도로 지금 교정당국, 그러니까 동부구치소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용자들 얘기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은 거의 무슨 아비규환이고 생지옥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는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동부구치소뿐만 아니라 요즘 그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확인하고 학습해야 되고 반복하지 않은 일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기록을 위한 사과다. 박정아 전 대변인의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들어보시죠.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의 일을 추미애 개인의 페이스북에 달랑 올려놓은 것도 업무나 이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국민 무시처사입니다. 정식 국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어떤 사과를 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예견된 인재이고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에만 골몰하다가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확실한 국정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고요. 명백한 직무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된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이재명 기자, 법무부 장관의 사과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사과가 있었어요. 하나는 동부구치소에 대한 조금 전에 보셨던 사과, 그리고 본인이 주도했던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된 것에 대한 뒤늦은 사과. 그런데 동부구치소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사과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순서가 있는 게, 통상 주무장관이 사과를 하거나 유감 표시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전국의 총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의 사과가 이어지는 게 수순인데, 총리가 사과가 나서 한참 뒤에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윤 총장 징계에 대한 것도 이번에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뒤늦게 추 장관이 나중에 사과를 해서 일각에서는 총리나 대통령보다 추미애 장관이 위에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사과만 보면.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 기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여러 가지 사과의 수위라든지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건 이제 시점의 문제인 거죠. 오히려 총리 사과가 동부구치소마다도 먼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용우 차관이 발표를 사과를 했었고, 추미애 장관은 사실 직접적인 본인의 워딩으로, 본인의 발언으로 사과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한 것처럼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려 사과를 했죠. 글쎄, SNS가 요즘 많이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부처도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업무의 장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글쎄, SNS에 올린 사과만으로 충분한가, 이런 이제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내용의 문제일 텐데, 제가 조금 전에도 사과와 반성은 사실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과를 했습니다, 분명히. 송구섭 사과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수용자의 밀집도가 높았다, 이렇게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을 선제적으로 취하느냐, 어떻게 조치를 빨리 취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내느냐, 이게 이제 행정일 테고, 그것이 이제 교정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인은 다 뻔했던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5차 전수조사까지 했을 때마다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난해 11월 27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나오고, 지난해 12월 18일 날 첫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 1월 달에, 이번 달 5차 조사까지 총 5번의 조사를 하면서 계속 확진자가 폭증을 했는데, 처음 조사 때보다 지금이 2주가 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1차 조사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제대로 격리 조치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지 않은 사람들을 격리해서 다 더 확진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미 그거 실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K방역이라는 게 지금까지 이들 강조했던 게 신속하게 검사를 해서 추적을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 취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 완벽하게 격리가 가능하다면 완벽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벽하게 격리 조치가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완벽하게 방역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K방역 과연 뭔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총리도 사과했던 거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제대로 응답을 하고 있는지, 그 점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전 한겨레 신문 칼럼이 소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 소환했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회자되고 있다, 그런 거죠. 30년 전 칼럼 재조명, 1991년 11월 7일, 당시 변호사. 옆에 보면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도 있죠. 젊었을 적 사진. 한겨레 신문 기고 칼럼, 재소자는 별 3개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일부다. 그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서는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인권 변호사,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 정부를 향해서 재소자 인권 실태가 왜 이렇게 갈수록 악화되냐라며 꾸짖고 있는 대목입니다. 재소자들은 별나라 사람, 달나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다.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라고 꾸짖는 칼럼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30년 전 본인의 칼럼을 되돌렸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30년 전 그 칼럼대로 직접 현장 점검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성의가 아쉽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 책임론을 인식했던 걸까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했었다라고 답변을 해놨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과 회의에서 여러 차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문제 신속 해결할 것을 지시했었다라고 여러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방금 이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했었다라는 게 백신 논란 때 비슷하죠.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꾸짖었었는데 까지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모들이 대통령 지시를 안 따랐냐, 뭐 이런 논란. 대통령이 13번 지시했다고 그랬죠. 백신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데 우선순위의 문제들에서 이제 놓친 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럼 그 시행하지 못한 사람한테 대해서 책임을 묻던가 재지시를 해가지고 좀 더 구체화돼야 되죠. 다른 것보다 여기에다 집중해라 라고 되는 이제 정치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저는 오래 갈 것 같은데, 자, 동부구치소, 요양병원, 이 사각지대라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말하자면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소자들은 목소리가 없죠. 요양병원에 있는 나이 많은 고령의 환자들도 목소리가 없죠. 그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후순위로 돼 있었고,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방치돼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게 불거져가지고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하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재소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데 관심이 있었냐, 오히려 뭐 요즘 뭐 교도소를 뭐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과거에는 뭐 막마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김에 어쨌든 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시작을 하더라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박정호 전 대표님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청와대 대통령 관련된 메시 관리를 수년간 해오셨잖아요. 백신 때도 그랬고, 이번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도 그러고, 야당에서는 그 대통령이 수차례 지시했고, 수차례 적극적으로 지시했으면 다냐? 그러면 대통령은 책임 없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백신 때 그런 얘기 한번 했으면, 백신 때는 자료까지 쭉 내놓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13번 백신 구하라고 얘기했다고. 글쎄 뭐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액면 그대로 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번 건은 좀 다른 핑계를 좀 대했으면 차라리 좋지 않았을 거. 똑같이 해명을 해도 대통령께서는 또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전에 윤태구 실장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안에서 지시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일반 국민들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에게서 한 말씀 하면은 청와대가 다 한번 부르르 떨고요. 그 얘기가 다 부처로 넘어가서 각 부서는 장관 차관부터 부르르 떨어요. 동부구치소 한번 신경 써라라고 대통령이 정말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날로 1시간 내로 저 장차관 벌써 동부구치소 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동부구치소장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정수석 통해서 보고 올라갔어야 돼요. 수차례 말씀하시면서도 여태 아무런 조치가 안 됐고, 뭐 심지어는 그 안에 뭐 마스크도 어떻게 됐고, 한 방에 뭐 확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이 있었다고 하고, 좀 전에 사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살려주세요라고 그 팻말 보냈다고 그 사람 또 제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글쎄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부구치소 문제가 저렇게 12월 중순부터 불거져서 커졌는데 대통령이 여러 번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현재 대변인이라면 그거 이렇게 밑줄 쳐서 기자들한테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브리핑을
했었을 겁니다. 그거 없고 이제 와서 여러 번 대통령이 강조하셨다? 글쎄요, 저는 액면대로 받기가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네, 박정환 대변인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집합 금지 이 방역 수칙을 어겼다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연말 대전 중구 한 음식점 룸에서 황운하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지역 기업인 등 같은 방에서 6명이 식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닷새 뒤 염 전 시장과 기업인은 확진 판정, 황운하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확진자와 같이 식사했으니까 자가격리했겠죠. 논란이 제기되자 대전 중구 관계자는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 입장 시간과 주문 메뉴가 달랐다. 식사 비용도 따로 결제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우연히 옆 테이블에 3명이 앉아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룸에 6명이 앉게 됐다. 의도치 않았던 우연이고 그분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옆 테이블은 황운하 의원과 함께 식사를 했던 염 전 시장의 지인들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의도치 않았던 우연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방역당국에서는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위반 사항이겠지만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오랜만입니다. 이러면 그거 위반 아니다. 라는 소위 유권 해석을 내놨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충분히 오해가 있을 법한 상황이고 황운하 의원은 지금 억울하다라고도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교롭군요. 한 방에서 6명이 식사를 한 건데 3명씩 테이블이 이른바 쪼개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뭐 이런 가로막 같은 게도 있었다고 하고 또 황운하 의원은 별도의 테이블이다. 대전시는 메뉴도 달랐고 입장식도 달랐다. 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이 이제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으니까 믿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일이면요.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 파티 하고 싶은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년 때는 지인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싶었는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지역 국회의원들, 전 시장, 지역에 어찌됐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주 떳떳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쪼개기 식사 때문에 업주들이 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요? 6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일행 아니에요. 모른 척하고 와서 들었는데 저렇게 적발되면 불이익은 식당 주인에게 간다라는 거거든요. 좀 자제하고 방역수칙에 대해서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6일 이 시국에 꼭 그렇게 모였어야 됐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의 따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황운하 의원은 아니라고 하니까 억울하면 우리가 좀 듣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혹시 몇몇 분들이 이 뉴스 보고 가자. 우리 3명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니네 3명은 따로 와. 우리 모르는 사람이랑 해. 메뉴 우리 탕수육 먹을 테니까 너네 깐풍이 시켜. 카드 각자 하자. 이래버리면 이 3가지 사항에 다 해당되잖아요. 입장 시간이 달랐다. 시키는 메뉴가 달랐다. 계산 따로 했다. 그러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방역당국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사실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미 또 사실 근데 당시에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26일 날 대전은 사실 5인 이상 집합금지 강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권고 지역이었죠. 그런 점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제 이제 방역 당국에서 모든 전국으로 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당시에는 지금 황운하 의원 해명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와서 보니까 염홍철 전 시장의 지인이었고 그렇게 돼서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혀 다른 테이블이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더라도 앞으로 좀 방역당국이 전국 다 이제 5인 이상 금지를 시킨 것 자체가 사실 3단계를 유보했지만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죠. 왜냐하면 이미 2.5단계 간 지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지금 국민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지금 이 국면을 꺾을 수 있을까? 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이제 그것을 따라하면 안 되겠죠. 예. 자,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오늘의 핫플 만나보시죠. 부동산 얘기, 그다음에 현빈, 손혜진 축하드립니다. 자, 먼저 부동산 이야기인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5억 원대 아파트가 있다. 본인의 아파트와 관련해서 라고 했던 그 아파트가 일산 서구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6억이다라고 답했던 변창흠 현 국토장관 아파트 옆집이 15억 매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집값 다 뛸 때 왜 국토부 장관님들은 본인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싸다라고 얘기했었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뉴스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우리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만들었죠. 네네. 그 조건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도는 2억 5천, 3억 이 정도 됩니다. 그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자, 5억 이하의 아파트가 많다.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라던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지난해 12월 12일 6억 4,500, 5억 4,500 신고가가 보고됐고 이 일산 서구의 아파트 상승률이 전국에 1위를 했습니다. 뭐 김현미 장관 발언 때문에 1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문은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김현미 장관이 반박했던 근거였던 그 동네마저 우리 김 전 장관님 동네마저 상승률 1위가 됐다라는 결과는 과연 장관님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동산 집값 잡겠다는 정책이 성공했는지에 대한 정말로 철저한 되생각, 되물음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6억을 신고했던 변창흠 현 장관 아파트 옆집이 15억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집이 아니라 옆집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 보유한 아파트 39평 서초구 방배동 좋은 동네의 아파트인데 지난해 3월 재산신고 때 5억 9천만 원에 이걸 신고해서 축소 논란이 일었는데 내정부인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6억 5천3백만 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창흠 집보다 작은 옆집이 매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32평인데 매매가가 14억 9천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50%밖에 안 되고 실거래 땐 시세 차익 10억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전현직 국토부 장관님 집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한 2일에 쭉쭉 올라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평당 4,033만 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기자. 저는 사실 김현미 장관 발언이 그때 당시 사실이기를 김 장관의 발언대로 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5억 미만에서도 수도권에서 좋은 집 살 수 있는 국토부 장관 사는 집이야. 나도 4억 8천에 디딤돌 대출 받아서 샀어. 서민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적어도 김 장관 주변에 남아있기를 변창흠 현 장관이 5억 얼마에 신고했다는 서울 방배동의 그 좋은 아파트 우리 서민들 나도 5억 얼마에 힘들긴 해도 대출받아 샀어. 나는 그 집이 남아있기를 그게 사실이기를 바랬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 희망이 산산조각 났군요. 글쎄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뭐 김현미 장관의 저 발언 때문에 일산 서구가 갑자기 폭등했을 리는 없겠죠. 그냥 공교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의원과의 문답 과정의 내용이 뭐냐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정부에서 그 주택이 총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 최대 2억 한 6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4인 가구일 때 대출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권에 5억 이하 주택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 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일 텐데 그 점을 지적한 건데 지금 김현미 장관은 아직 있다. 우리 동네 그렇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사실로 드러났죠. 그 문제는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그냥 유연해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동산 정책이 특히나 글쎄 교조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원칙이 다 정해지고 나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다. 그런 점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도 지적을 하는 건데 과연 지금 정책이 그런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그 점에 있어서 전 변창흠 지금 이제 장관도 다시 한번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변창흠 후보자의 문제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는 집이지만 사실 단독 가구이기 때문에 단독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시가 낮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과연 어떻게 설정되는지 그리고 시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가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시가 몇 %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점도 다시 한번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 점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앞선 발언 중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대 정부 중에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하플 현빈, 손예진 커플이 탄생했다라는 소식에 많은 팬과 네티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정초에 연예 전문 매체 디스패치가 포착한 사진인데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손예진 씨고 오른쪽이 현빈 씨.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뭐 차 안팎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는 그런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손예진 씨가 열애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SNS에 예쁜 꽃 사진과 함께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우리 손예진 쿨해요. 연애를 인정하는 손예진 씨.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쁘게 잘 키워가 보도록 노력할게요라고 애교 섞인 열애 인정을 했습니다. 2018년 당시 손예진 씨와 현빈 씨가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는데 어땠나요? 점수를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으로 가볼까요? 100점 만점에요. 예. 90점? 90점. 왜냐면 10점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좋았다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장르적인 거 말고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손예진 씨 90점 받으셨는데 몇 점 주실래요? 저는 100점. 자, 저 발언들이 이례적인 발언, 그냥 의례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례적인 발언이었다는 건데 2018년에 각자의 어떤 인스타 어플에도 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 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 몰랐던 거죠, 그동안? 아니라고 해서 그냥 아닌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너무 그냥 친한 친구라 동료라고 보기에는 심상치 않았던 저런 사진들도 공개가 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2019년에는 미국에서 둘이 이렇게 다정하게 장 보는 모습도 공개가 다 됐었는데 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윤태곤 실장님? 제가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연예 매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정치 취재들이 많이 해보았지만은 저런 식으로 현장을 딱 잡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본인들이 또 선선히 이제 인정을 하고 잘 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잘 된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다가 이런 걸 봤거든요. 좋다, 인정한다. 현빈, 손예진 정도면 내가 인정한다. 그 밑에 다시 댓글이 아니, 그분이 왜 인정하고 당신이 말까 인정, 모르겠어요. 네가 왜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라고. 이게 여자분 댓글인지 남자분 댓글인지 모르겠는데 헌재입니까? 인정하고 그런 있거든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예. 손재희 변호사님 두 분 뭐 사랑을 키운 지 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상했던 반응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저렇게 다정하고 친밀하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호감이 그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상해서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격렬히 축하한다가 이제 대다수의 반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이면에는 또 두 분이 82년생이에요. 40 되신 거죠. 이제 부록 되셨는데 좋은 그렇습니까? 사랑 갖고시다 또 결혼하셔서 요즘에 또 결혼해서 방송 좋은 방송 뭐 영화도 출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랑도 많은 분들 응원하니까 이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또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직은 열애 중이니까 아마 이제 두 분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가 하면 일각에서는 손예진 씨 아버님이 현빈 씨를 닮았다. 역시 딸은 아빠를 닮은 남자에게 끌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매체도 나왔습니다.
너무 제가 진지하게 읽었나요? 손예진 씨가 6살 때인가요? 5살 때. 아유, 이쁘네요. 근데 손예진 씨 아버지가 자, 이렇게 잘생기신 훈남인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현빈 씨와 인상이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러네요. 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죠? 전 장인어른이랑 안 닮았는데. 이재명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겠죠. 근데 진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닮았네요. 진짜? 약간 이 턱 모양만 빼놓고는 눈, 코, 예. 입 모양이 굉장히 많이 닮아서 그래서도 손예진 씨가 더 현빈 씨한테 호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이 기자도 어떻게 장인어른과 닮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닮질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미 8개월이나 이제 열애를 했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양쪽 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 모두 다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새해 첫 스타 커플인 만큼 그 책임감을 갖고 더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책임감을 가져달라는 정치적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본방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오늘의 주제 사면 초가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31로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